12명의 여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전하, 이리 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저희들은 어찌하려 먼저 가시나이까? 1422년 5월 10일 새벽 한양 창덕궁 대조전의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침상 위에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그는 겨우 56세였습니다. 침상 주변에는 12명의 여인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태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의빈권 씨, 신빈신 씨, 선빈안 씨, 소빈노 씨. 그러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비 원경왕후 씨. 그녀는 2년 전인 1420년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침상 옆에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된 지 4년 아버지 태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앞둔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후궁들이었습니다. 전하, 신빈신 씨가 태종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었습니다. 3남 7녀를 낳았고 태종의 병을 오랫동안 간호했습니다. 태종의 입술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이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죽은 왕비를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채우지 못한 무언가를 찾는 것일까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종은 바로 이해 1422년에도 후궁을 들였습니다. 이직의 딸과 이웃노의 딸, 2명의 젊은 청상과부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56세의 노년에도 그는 여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린 명군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세종이라는 위대한 후계자를 키워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복 동생 이방석과 무안군을 제거했고 넷째 형 이방간마저 축출했습니다. 4명의 처남을 모두 죽였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해. 아내의 친오빠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왕조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정력왕이었습니다. 정비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4남 4녀,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8남 13녀, 총 12남 17녀, 2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매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상왕이 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여인을 탐했습니다. 태종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빈신 씨는 그의 손을 꽉 쥐었고 의빈권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종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혹한 정치가였던 아버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군주, 그러나 가족에게는 상처만 남긴 남자. 세종은 어머니 원경왕후가 평생 흘렸던 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숙들이 억울하게 죽어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 양녕대군이 폐쇄자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영특했던 소녀는 어떻게 냉혹한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사랑했던 아내는 왜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죽었을까요? 12명의 후궁을 거느렸지만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새벽 5시 해가 뜨기 직전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숨이 멈췄습니다. 56년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강력한 왕권, 정비된 제도, 그리고 세종이라는 위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의 사랑, 처가의 신뢰, 형제의 우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평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55년 전으로 돌아가 한 영특한 소년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명군이자 최고의 정력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치른 비극적인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5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67년 5월 16일 함흥부 귀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려의 무장 이성계,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방원, 6아들 중 5째였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고려 말기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무장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고 동령부를 공격하며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무인 집안의 아들답게 이성계의 형들은 모두 무예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5째 방원은 달랐습니다.
말타기와 활쏘기보다 책 읽기를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형들이 마당에서 격구를 할 때 방원은 방 안에서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인의 자식 같지 않구나. 이성계의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성계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무장 출신인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아들이 채워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382년 방원이 16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진사시의 응시에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듬해인 1383년 17세의 방원은 문과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병과 7등, 전국 수험생 중 1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 과거에 급제한 왕은 태종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불과 17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해냈습니다. 방원이 합격 소식을 전하자 이성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한씨 또한 매우 기뻐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성계는 방원이 제학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 임명장을 소리내어 몇 번씩 읽게 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방원에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상대는 방원의 스승인 민재의 딸이었습니다. 여흥민씨 가문은 고려 후기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6대조 민영모 이래로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민씨, 나이는 18세로 방원보다 2살 위였습니다. 훗날 원경왕후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 방원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제하려는 뜻이 있소. 집안일은 모두 당신에게 맡기겠소. 민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어린 남편이지만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큰일을 할 것 같았습니다. 민씨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방원이 밖에서 큰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민씨의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1385년 혼인 3년 만에 첫 딸 정순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민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려 말 혼란기에 세 아들이 연이어 죽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민씨는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방원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습니다.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떠났다가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우왕은 이성계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방원은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판단력과 행동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391년 이성계가 낙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몽주가 이 기회에 정도전과 조준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한씨의 심요살이를 하던 방원은 이 소식을 듣고 병난도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방원의 재촉으로 이성계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1392년 4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정몽주가 이성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결국 방원은 조영규 등을 시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정몽주의 마지막 말이 허공에 울렸습니다. 방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392년 7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방원은 정한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개국공신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도전과 신덕왕후 강씨가 방원을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자 책봉이었습니다. 방원과 그의 형들을 제치고 이복동생인 막내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방석의 나이는 겨우 10세였습니다. 방원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자신인데 그 대가는 이복동생이 가져간 것입니다. 아버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방원은 아내 민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영특한 청년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이 남자가 형제의 피를 흘리고 아내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평생 여색에 탐닉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한양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원은 32세였습니다. 6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도전이 자신의 사병마저 혁파하려 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방원은 이화, 이천우, 조영무 등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민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왕자의 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것을 입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세요. 민씨가 직접 남편에게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민씨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남편의 동지였습니다. 그날 밤 방원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도전이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 새 왕조의 재상,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방원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정도전을 잡아라. 군사들이 정도전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정도전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남은 심효생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세의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무왕군이 살해된 것입니다. 방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복 동생들의 피가 한양 거리에 흘렀습니다. 방원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뒤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총애하던 재상 정도전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은 다섯째 아들 방원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태조는 함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방원은 왕위를 형 방과에게 넘겼습니다. 정종이 즉위했습니다. 방원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면 욕심으로 형제를 죽인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방원에게 있었습니다. 정종은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격구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400년 1월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형 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방간은 박포의 꼬드김에 넘어가 왕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동생아, 나도 왕이 되고 싶다. 방간의 군사와 방원의 군사가 한양 거리에서 맞붙었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원은 형과 싸우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 민씨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망설이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민씨가 직접 갑옷을 가져와 남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밀어주듯 말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민씨의 단호한 모습에 방원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전투는 방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방간은 유배되었습니다. 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매장시킨 것입니다. 1400년 2월 1일 방원은 드디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인 11월 정종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방원은 34세의 나이로 조선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비 민씨는 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훗날 원경왕후라 불리게 되는 그녀는 남편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 때마다 무기를 내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남편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왕이 된 태종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소. 원경왕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남편의 손은 형제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병을 거느렸던 사람은 자신이었지만 후환을 없애기 위해 모든 사병을 국가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공신들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1404년 이거이와 이절을 귀양 보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또 하나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색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태종은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후궁은 원경왕후의 시녀 출신이었습니다. 아내가 데리고 있던 궁녀를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왔습니다.
갑옷을 입혀주고 무기를 내주고 남편이 왕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들였습니다. 전하, 이것이 조강지처를 대하는 도리입니까? 원경왕후가 항변했지만 태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여색, 두 가지 욕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경왕후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1401년 태종은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조선 국왕으로 책봉받았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후궁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효빈 김씨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신덕왕후의 시녀였다가 원경왕후의 시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태종이 왕자 시절부터 눈여겨보던 여인이었습니다. 1402년 12월 13일 효빈 김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영군 입이었습니다. 태종의 첫 서자이자 훗날 세종과 효령대군에게 그를 가르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 과정이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인 음력 12월 만삭의 몸이었던 김씨의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계집종을 시켜 만삭의 김씨를 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출산하는 여인을 밖에 버려둔 것입니다. 김씨의 오빠 김화상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천막을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경왕후는 다시 계집종들을 시켜 천막과 침구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씨를 국노의 집 앞 토담집으로 옮겼습니다. 한상좌라는 사람이 동정심에 마이산파용 천을 가져다 줘서 김씨는 겨우 7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원경왕후는 김씨를 소에 실어 교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태종은 이 사건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처남들을 제거하면서 이 일을 들먹였습니다. 경영군 모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효빈 김씨 다음에는 신빈신 씨가 있었습니다. 신빈신 씨는 신영귀의 딸로 사대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원경왕후의 나인이었다가 태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신비는 태종이 가장 총애한 후궁이었습니다. 신비는 3남 7녀를 낳았습니다. 함령군, 온령군, 그리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한 아들입니다. 태종의 후궁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태종이 병을 앓을 때 오랫동안 병간호를 한 것도 신빈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신비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법화경을 금글씨로 옮겨 쓰는 사경 작업을 했습니다. 세종은 신빈이 사망하자 왕비처럼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선빈 안씨, 의빈 권씨, 소빈 노씨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후궁들도 많았습니다. 서경옹주, 해선옹주, 신순궁주, 정의궁주, 명빈 이씨. 기록에 남은 후궁만 해도 12명이 넘었습니다. 태종은 매년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1394년 양녕대군, 1396년 효령대군, 1397년 충녕대군 훗날 세종, 1402년 경영군, 1405년 성녕대군. 자녀가 끊임없이 태어났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다른 여자의 처소로 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후궁들이 하나씩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원경왕후의 투기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실록에는 원경왕후의 투기 때문에 태종이 경연청으로 나와 10여일 동안 거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지낸 것입니다. 1402년 태종이 후궁 권씨를 드리려 하자 원경왕후는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간략한 절차만 거친 후 권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형 정종이 나섰습니다. 동생아, 너는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는가? 나는 비록 아들이 없어도 젊었을 때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 못 가는데 너는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형의 경고였습니다. 태종은 거창한 가래색을 패하고 조용히 후궁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후궁을 드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녕대군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어찌 그리 정력이 세십니까? 28배 소자를 낳으신 후 매년 한둘씩 아들, 딸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어마마마를 포함해 부인이 10명이 옵니다. 전하께서는 후궁 여럿을 거느려도 되고 소자는 기생첩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해괴한 법도이옵니까?
양녕대군은 아버지의 위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기생과 어울린다고 꾸짖으면서 정작 아버지는 후궁을 계속 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양녕의 편지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찔렸을 것입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어 왕실을 굳건히 하는 것이 왕의 의무다. 용제총화의 저자 성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태종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인 올리버 크롬웰과 달리 사냥이며 여색이며 놀고 싶은 건 칼같이 챙겨서 놀았다. 조선 왕 중 가장 자식이 많은 정력왕이다. 태종은 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냉혹했습니다. 공신을 제거하고 외척을 숙청하고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밤이 되면 태종은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냉혹한 군주였지만 밤에는 욕망에 굴복하는 남자였습니다. 원경왕후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소에서 혼자 앉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인가? 그녀는 왕비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얻었지만 사랑은 잃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원경왕후는 견뎠습니다. 그러나 1407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407년 10월 한양 궁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경왕후의 오빠 민무구와 민무질이 영모를 꾀했다는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영모를 꾀하다니요? 민무구는 판삼군 부사, 민무질은 병조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영모를 꾀하겠습니까? 태종은 냉정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외척으로서 권세를 부리며 불충을 저질렀다. 사사하라. 원경왕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오빠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태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이오. 민무구와 민무질은 사사되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친오빠 2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1415년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머지 오빠 민무율과 민무회마저 불충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태종은 이들을 서인으로 패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원경왕후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전하, 이미 2 오빠를 잃었습니다. 나머지 오빠들만은 제발. 태종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사람의 대륜인데 지금 정비가 민무구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했다. 지난날에 내가 창병이 몹시 크게 났을 때 민무구 등이 가만히 여시와 결탁하여 병세를 엿보고 드디어 이무와 더불어 불궤를 음모했으니 이것이 실로 민씨의 죄였다. 태종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비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분한을 품으니 내가 패출하여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왕비를 패출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말을 잃었습니다. 1416년 민무율과 민무회는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친오빠 4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민씨 형제들이 영모를 꾀했을까요? 아니면 태종이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명분이었을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태종은 1402년 한겨울 만삭의 효빈 김씨를 추위 속에 내버려둔 일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경왕후와 민씨 가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씨 가문의 음흉함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척이 경계해야 할 바를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왕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외척은 왕권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고려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원경왕후는 왕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씨 형제들은 고위 관료로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태종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훗날 민씨 가문이 왕권을 위협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태종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4명을 모두 죽인 남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같은 궁궐에 살았지만 마음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태종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아내를 잃었습니다. 밤마다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418년 태종은 52세의 나이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처소에서 지냈습니다. 만나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1420년 원경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원경왕후는 아들 세종을 불렀습니다. 내 오빠들을 잘 보살펴주렴.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억울하게 죽은 외숙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반드시. 원경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종은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38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13년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관이 덮였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영원히 떠났습니다. 태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권력은 있었습니다.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했던 단 한 사람, 왕자인 한때 갑옷을 입혀주고 무기를 내주었던 그 여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종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54세의 노인이 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420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반성하고 참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도 태종은 여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왕비라는 견제자가 사라졌으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태종은 54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여전했습니다. 후궁들의 처소를 밤마다 찾았습니다. 신빈신씨, 의빈권씨, 소빈노씨, 그들은 모두 태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좀 쉬십시오. 태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쉬어? 아직 건강하다. 실제로 태종은 건강했습니다. 매일 사냥을 나갔고 말을 타고 활을 쏘았습니다. 신하들이 말리면 온갖 핑계를 대며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새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22년 태종이 사망하기 바로 그 해였습니다. 놀랍게도 태종은 이 해에도 후궁을 들였습니다. 이직의 딸과 이웃노의 딸 2명의 여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여인이 모두 청산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들을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56세의 노왕이 젊은 과부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신하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가 평생 고통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외숙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욕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는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세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종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여인을 찾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공허함을 채우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형제를 잃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아내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조선을 안정시켰지만 자신의 영혼은 황폐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태종은 혼자였습니다. 후궁들이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빈신씨만이 태종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아플 때 오랫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전하, 무엇이 그리 괴로우십니까? 신빈의 물음에 태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태종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1422년 5월 태종은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56세, 당시로서는 오래 산 편이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찾아온 죽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태종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7세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조선 건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34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18년간 재위하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후계자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형제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복 동생 방석과 무안군을 죽였습니다. 넷째 형 방간을 유배 보냈습니다. 처남 4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아내의 친오빠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마지막 13년을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걸었는가? 태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월 10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종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후궁들이 둘러섰습니다. 신빈신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의빈권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태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큰 위안인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라. 태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1422년 5월 10일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이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이 사망한 직후 궁궐 안에서는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빈권 씨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3단 같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빈권 씨는 머리를 깎고 승려계를 받았습니다. 비구니가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신빈신 씨도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었습니다. 3남 7녀를 낳았고 태종의 병을 오랫동안 간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빈안 씨, 소빈노 씨, 그리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후궁들도 하나둘씩 머리를 깎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10여 명의 여인들이 일제히 비구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에게도 대신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를 깎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세종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종은 당황했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이 일제히 머리를 깎다니요? 이것은 유교 국가조선의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후궁들이 임금에게 알리지도 않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비구니가 되다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대신들은 후궁들에게 머리를 다시 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후궁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의빈권 씨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여 전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신빈신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다시 속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종은 난처했습니다. 후궁들은 종통상 어머니에 해당하는 촌수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종은 대신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포기했습니다.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의빈권 씨는 절로 들어가 연부를 했습니다. 신빈신 씨는 법화경을 금글씨로 옮겨 쓰는 사경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불공을 들였습니다. 왜 그들은 머리를 깎았을까요? 첫째, 태종에 대한 애정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후궁이었지만 그들은 태종을 사랑했습니다. 태종이 죽자 속세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여 태종의 명복을 빌고 싶었습니다. 둘째,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감옥과 같았습니다. 후궁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죽은 후에도 궁궐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구니가 되면 달랐습니다. 절로 가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원경왕후에 대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원경왕후가 평생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정비가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불공으로 씻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신빈신 씨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었습니다. 태종이 아플 때 오랫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신비는 진정으로 태종을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를 원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태종을 위했던 것 같습니다. 1454년 신빈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이미 죽고 문종도 죽은 후였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세종은 생전에 신빈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신빈이 사망하자 세종은 마치 왕비처럼 장례를 치러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왕의 총애를 받았고 병을 간호한 공이 있으니 후하게 장례를 치르라. 신빈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묘역에는 신영궁주라는 글자가 새겨진 장명 등이 남아 있습니다. 후궁들의 비구니 출가는 조선 전기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세종이 죽자 세종의 후궁들도 일제히 머리를 깎았습니다. 문종이 죽자 문종의 후궁들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신하들은 매번 난리를 쳤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궁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후궁들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왕의 소유물로 살았던 그들이 마지막만큼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1422년 6월 태종 이방원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능에 안장되었습니다. 56년의 파란만장한 생이 끝났습니다. 2년 전 죽은 원경왕후는 이미 같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헌능은 쌍능입니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산 사람처럼 서로를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봉부는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놓여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함께 있어야 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태종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왕권을 확립하고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직계제를 단행했습니다. 외척과 공신을 제거하여 후계자에게 안정된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고 양전사업을 벌였습니다. 한양 천도를 완성하고 창덕궁을 지었습니다. 불교를 정리하고 유교 이념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후계자를 키웠습니다. 양녕대군을 과감하게 폐세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결단이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태종을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평가합니다. 태조가 조선을 세웠다면 태종은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이복동생 방석과 무안군을 죽였습니다. 넷째 형 방간을 유배 보내 평생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들과의 우애도 끊어졌습니다. 처가를 잃었습니다. 처남 4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해. 아내의 친오빠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마지막 13년을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왔던 동지였지만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끊임없는 권력욕과 여색에 탐닉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종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12명의 후궁과 2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후궁들은 그의 욕망을 채워주었지만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 태종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왕자인 한때 갑옷을 입혀주던 젊은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17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던 그날을 생각했을까요? 형제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죽인 사람들, 상처 입힌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태종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라. 세종에게 한 말입니다.
자신처럼 살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명의 왕비 소원왕후만을 사랑했습니다. 후궁들도 있었지만 원경왕후처럼 고통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외척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인 시몬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시몬이 양녕대군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지만 세종은 평생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세종은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폐쇄자된 양녕대군을 평생 보살폈습니다. 불교에 빠진 효령대군도 존중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았지만 아버지의 비극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600년이 지났습니다. 헌릉에는 여전히 태종과 원경왕후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두 봉부는 말이 없습니다. 600년 동안 서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용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종은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권력으로 얻은 것은 일시적이지만 권력으로 잃은 것은 영원합니다. 둘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태종은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처가를 몰살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아내의 사랑을 잃었고 자신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태종은 12명의 후궁을 거느렸지만 진정으로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원경왕후와 나누었던 초기의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강화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후궁을 계속 들였지만 공허함은 남았습니다. 만약 태종이 원경왕후의 마음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처남들을 살려주었다면? 만약 여색을 절제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태종은 더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태종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세종에게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라고 말한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여색을 탐했던 왕,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기틀을 다진 명군이었지만 동시에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과 욕망, 사랑과 배신, 업적과 대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전하, 1724년 8월 25일 새벽 창경궁 환취정에서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의 20번째 왕 경종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만 35세, 한국 나이로 37, 왕위에 오른 지 겨우 4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의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5일 전까지만 해도 왕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갑자기 모든 것이 악화되었습니다. 5일 전인 8월 20일 저녁, 경종은 한 달 가까이 거의 먹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수라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움만 넘기던 왕이 밥 한 그릇을 비운 것입니다. 수라상에는 게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후식으로는 생감도 나왔습니다. 밤이 되자 경종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프다. 복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곧이어 심한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1일 의관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우의정 이광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무엇을 드셨는가? 어이들이 수라 내역을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함께 드셨습니다. 약방에서 입진하고 여러 의관들이 아뢰었습니다. 어제 게장을 진화하고 이어서 생감을 진화한 것은 의가에서 매우 꺼리는 것입니다. 명나라 본초강목에 기록된 대로 게와 감은 모두 차가운 성질이라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의관들은 급히 두시탄과 곽향정기산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8월 24일 경종은 마침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복동생이자 왕세제인 연인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침전 밖에서는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게장을 누가 올렸는가? 모르시오?
세제궁에서 보내왔다던데. 그게 사실이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어의 이공윤이 말했습니다. 인삼차를 쓰면 안 됩니다. 게지마 황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연인군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인삼과 부자를 급히 써야 합니다. 결국 인삼차가 들어갔습니다. 잠시 경종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날 밤 경종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8월 25일 새벽 37회를 살아온 한 남자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32년을 세자로 4년을 왕으로 살다 간 경종.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계장 때문에 돌아가셨다더라. 그 계장을 누가 보냈다던가? 세제궁에서 보냈다던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누가 그 계장을 올렸을까요? 경종은 정말 계장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매일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88년 10월 27일 창경궁 취선당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27세였던 조선의 19대 왕 숙종은 감격에 겨워 손을 떨었습니다. 과인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구나. 아기를 낳은 이는 후궁소의 장씨였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아 소의 자리까지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뒷날 사람들은 그녀를 장희빈이라 부르게 됩니다. 27세의 첫 아들을 본 숙종의 기쁨은 컸습니다. 정비인 인현왕후 민씨는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인현왕후도 아직 젊었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크고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궁중에서는 이 아기를 왕자라 부르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소의 장씨는 아들을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마마, 이 아이가 언젠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숙종은 매일 취선당을 찾았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과인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숙종 자신도 14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1689년 1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왕자를 원자로 정호한 것입니다. 원자란 다음 왕이 될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모인 소의 장씨를 정일품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 결정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정께서 아직 점사옵니다. 앞으로 후사를 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후궁 소생의 왕자를 이토록 급히 원자로 정하시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송시열의 상소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후궁 소생이 왕이 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에서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 예는 있었지만 그것은 정비에게 아들이 없을 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송시열이 과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구나. 이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기사환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인 정권이 무너지고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83세의 노학자는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송 선생을 죽인 것은 희빈장 씨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인이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으니까요. 1690년 왕자가 3살이 되자 정식으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아버지 숙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이 이 어린 세자를 공경했습니다. 같은 해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된 것입니다. 후궁에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분이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되실 것이다. 세자는 궁궐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며.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시작이 곧 긴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아버지 숙종의 사랑이 곧 변덕이 될 줄은, 어머니의 영광이 곧 파멸이 될 줄은. 1694년 세자가 7살이 되던 해 다시 한번 환국이 일어났습니다. 갑술환국입니다. 남인이 무너지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인 중에서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왕비였던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복위했습니다. 궁궐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7살 세자는 하룻밤 사이에 적장자에서 다시 서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후궁이 되었고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불안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다행히 왕세자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숙종은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복위한 인현왕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마, 소자는 마마를 진정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인현왕후는 이 어린 세자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네가 비록 저 여인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세자는 안도했습니다. 견디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운명은 이 어린 소년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세자가 7살이던 해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빈 최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름은 연인군. 훗날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세자보다 6살 어린 이복 동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 된 어머니를 둔 세자, 새로 태어난 왕자 연인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환국을 일삼는 숙종. 이 삼각관계는 앞으로 30년 동안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게 됩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위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14살 세자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생모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따랐던 어머니였습니다. 인현왕후는 복위한 이후에도 희빈장 씨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를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어미의 죄를 아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세자는 그런 인현왕후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승하한 직후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놀라운 고변을 올렸습니다. 전하, 희빈장 씨가 중전마마를 저주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처소인 취선당을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신당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생년월일시가 적힌 종이 무속인이 쓴 저주의 글귀들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전의 침소 근처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죽은 새와 쥐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의식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중전을 죽이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희빈장 씨와 관련된 무당들이 잡혀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 끝에 그들은 자백했습니다. 희빈께서 인현왕후를 저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중전을 저주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희빈장 씨는 취선당에 유폐되었습니다. 출입이 금지되었고 궁녀들만 음식을 날랐습니다. 14살 세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 세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대신들의 처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들,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세자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이것은 국가의 법도입니다. 중전을 저주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세자 저하를 위한 것입니다. 죄인의 어미를 둔 세자라는 오명을 벗어야 앞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버려야 내가 산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자는 아버지 숙종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아바마마,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소자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소자를 벌하소서. 숙종은 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냉정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세자야, 이것은 국가의 일이다. 너의 일이 아니다.
숙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희빈장 씨에게 자진하라는 비만기를 내렸습니다.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궁녀들이 사약을 들고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세자는 멀리서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빈장 씨는 사약잔을 받아들기 전에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세자는 어머니의 눈빛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었을까요? 세자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희빈장 씨가 사약을 마셨습니다. 곧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약의 독이 온몸을 타고 돌았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14살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깨어나서도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변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의관들이 진맥을 해도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관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세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들과 마주해도 유의하겠습니다. 아랜대로 하겠습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하면 어머니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자는 장성했지만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1696년에 시모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활달했습니다. 대신들 중 일부는 숙종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자는 병약하고 후사도 없습니다. 반면 연인군은 세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안도했고 밤이 되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이제 29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1716년 세자가 29세가 되던 해 병신 처분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소론을 제거하고 노론을 중용했습니다. 세자를 보호하던 소론 세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소론은 어머니 희빈장 씨가 죽은 이후 세자를 보호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노론이 희빈을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소론은 자연스럽게 세자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노론은 세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대적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빈장 씨를 사사하는 데 앞장섰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지하는 인물은 연인군이었습니다. 노론의 영수 이의명이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자보다 연인군이 더 적합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17년 세자가 30세가 되던 해 숙종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정사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숙종은 노론의 영수인 좌의정 이의명을 불렀습니다. 독대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감께서 세자를 바꾸려 하신다더라. 연인군을 세자로 삼으려 하신다더라. 세자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30년을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는단 말인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심씨가 걱정했습니다. 저하,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숙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다. 세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리청정을 시킨 것입니다.
세자는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대리청정을 잘 해내야 왕위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수한다면 그것이 세자를 바꾸는 명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5일마다 대신들이 시민당에 입대하면 인사형 정군권을 제외한 서무를 처리했습니다. 중대한 일은 반드시 숙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 이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랜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자 저하의 의견이 아니라 신들의 의견입니다. 저하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유의하겠습니다. 대신들은 답답해했습니다. 틀에 박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물어보고 의견도 내어보십시오. 세자는 역시 대답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세자의 이런 태도를 기록했습니다. 세자께서는 매사 신중하시나 결단력이 부족하십니다. 이것은 좋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결단력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세자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보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세자가 불경한 말을 했다. 세자가 신하들에게 대들었다는 말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세자는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최선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세자가 목소리를 낸 것은 처벌 요구였습니다. 노론이 소론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면 세자는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처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론을 지켜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718년 세자에게 또 하나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세자빈 심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결혼한 지 22년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끝내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자빈은 세자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세자빈은 세자를 위로했습니다. 저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자빈도 떠났습니다. 세자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숙종은 세자빈에게 단위빈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나중에 경종이 즉위한 후 단위왕후로 추존했습니다. 그 해에 어유구의 딸 어씨를 새 세자빈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후사는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33세가 되었습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세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큰 잘못 없이, 큰 공도 없이 1720년 6월 8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숙종이 경희궁에서 승하한 것입니다. 60세였습니다. 45년 10개월을 재위했습니다. 6월 13일 세자는 경희궁 숭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20대 국왕 경종입니다. 만 31세, 한국 나이로 33세였습니다. 32년을 원자와 세자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종이 즉위했을 때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노론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이른바 노론 4대신이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70대 전후의 노련한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정치 경험을 가진 그들 앞에서 33세의 경종은 아직 어렸습니다. 더구나 경종은 32년을 세자로 살면서 결단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경종은 즉위 초부터 노론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머니 장희빈의 추승이었습니다. 1720년 7월 유학 조중우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어미가 아들로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춘추의 대의입니다. 희빈 장씨께 마땅히 명호를 올려야 합니다. 경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4세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것을 목격한 이후 19년이 흘렀습니다. 왕이 된 지금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론 대신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선왕의 국상 중에 논할 일이 아닙니다. 영의정 김창집이 말했습니다. 전하, 선왕께서 희빈장 씨를 사사하신 것은 국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명호를 올린다는 것은 선왕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경종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부정한다는 것, 이것은 불효였습니다. 경종은 조중우를 변방에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론은 조중우를 국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자는 역적입니다. 국문해야 합니다. 경종은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노론에게 맞선 것입니다. 하지만 노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중우는 국문을 받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배 가던 중 사망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굴욕이 다가왔습니다. 1721년 1월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노론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후사가 없으시니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소서. 경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아직 33세입니다. 후사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후계자를 정하라니 이것은 빨리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대 왕들 중에 즉위 1년 만에 후계자를 정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왕이 나이가 많거나 병이 심하거나 후사가 전혀 없을 때나 후계자를 정했습니다. 경종은 아직 젊었고 병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소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매일 노론뿐 아니라 소론 온건파도 동조했습니다. 전하, 국본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종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경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영모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받아들이면 나는 끝이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경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한다. 경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인군은 경종보다 6살 어립니다. 만 27세였습니다. 연인군은 경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아니 전하. 소제는 감히. 연인군도 난처했습니다. 왕세제가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경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집의 조성복이 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병약하시니 왕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소서. 이것은 명백한 모독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정무에서 손을 떼라니 이것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소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모다. 임금을 농락하는 것이다. 소론의 영수 김일경이 외쳤습니다. 조성복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리청정을 추청한 노론 대신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경종은 갈등했습니다. 대리청정 명령을 내렸다가 거두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연인군도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제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고 경종은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경종은 노론 사대신을 파직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신축 옥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소론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경종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피바람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소론 강경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충청도 남포에서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목호룡이라는 자가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노론이 세자 시절 전하를 시해하려 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론 사대신과 그 일파가 경종을 제거하고 연인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목호룡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자가 병약하고 후사가 없으니 연인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경종은 떨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분노보다는 공포가 앞섰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론 강경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일경을 중심으로 노론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역적들을 모두 처단해야 합니다. 유배가 있던 노론 사대신에게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의정 김창집은 부안에서, 좌의정 이건명은 진도에서, 영중추부사 이명은 거제에서
판중 추부사 조태채는 추자도에서 문초를 받았습니다. 국문관들이 물었습니다. 연인군을 옹립하려 했는가? 세자를 해하려는 계획이 있었는가?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영모를 꾀한 적이 없소. 그 증거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목호룡의 고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의명이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국본을 튼튼히 하려 했을 뿐이오. 영모가 아니오. 하지만 소론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두 파로 갈렸습니다. 소론 강경파는 사형을 주장했고 소론 온건파는 유배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노론의 잔당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0월 경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내려야만 했습니다. 소론 강경파의 압박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노론 사대신을 사사한다. 김창집, 이건명, 이의명, 조태채 네 사람 모두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조카들도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론 인사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김창집은 사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오. 다만 나라를 위했을 뿐이오. 하지만 사약은 이미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 옥사였습니다. 신축 옥사와 이민 옥사를 합쳐 신임 사화라 부릅니다. 경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한 것 같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들이 정말 영모를 꾀했을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4명의 대신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경종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인군이었습니다. 노론이 영모를 꾀했다면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연인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론 강경파는 연인군을 제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왕세제를 폐하고 다른 종친을 세워야 합니다. 김일경이 말했습니다. 전하, 왕세제가 있는 한 노론의 영모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왕세제를 사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연인군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경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인군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노론이 그를 지지하는 한 경종의 왕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도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생모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인군 본인이 영모를 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종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종은 연인군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왕세제는 아무 잘못이 없다. 건드리지 말라. 소론 강경파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경종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김일경은 물러섰지만 마음속으로는 경종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인군은 경종에게 감사했습니다. 형님, 아니 전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색했습니다. 신임 사화 이후 경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자주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의관들이 진맥했습니다. 전하, 심려가 너무 깊으십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경종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왕인가? 왕이라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소론은 경종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경종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노론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1724년 경종 4년 경종은 이제 만 35세, 한국 나이로 37세가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4년째였습니다. 여전히 후사는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경종의 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름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 경종의 지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8월,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724년 7월 중순부터 경종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경종은 미열과 기침을 호소했습니다. 의관들이 감기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계속되었습니다. 8월 2일 오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경종은 추위를 느꼈습니다. 이불을 열어 겹덮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두통과 복통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종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넘기면 곧 토했습니다. 의관들은 미음을 권했습니다.
경종은 미움만 겨우 넘겼습니다. 의관들이 여러 처방을 했습니다. 해열제, 소화제, 보약.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경종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습니다. 8월 10일 경종의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설사를 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우의정 이광자가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거의 한 달째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다가는 의관들도 근심했습니다. 입맛이 도는 음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가까이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도제조 이광자가 다시 아뢰었습니다. 전하, 무엇이든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경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8월 20일 저녁,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경종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게장이로구나. 경종은 게장을 좋아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미음만 먹다가 맛있는 반찬을 본 것입니다. 경종은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내관들이 기뻐했습니다. 전하께서 수라를 드시는구나. 후식으로 생감도 나왔습니다. 단감이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고 시원하구나. 주변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전하께서 드디어 수라를 드시는구나. 이제 차도가 있겠지.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자정 무렵 경종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프다. 극심한 복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곧이어 심한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구토도 했습니다. 저녁에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의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경종은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배가 아프다. 8월 21일 아침 의관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우의정 이광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전하께서 무엇을 드셨는가? 내관들이 수라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드셨습니다. 의관들이 경악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그 둘을 함께 드시다니. 약방에서 입진했습니다. 여러 의관들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어제 게장을 진화하고 이어서 생감을 진화한 것은 의가에서 매우 꺼리는 것입니다. 명나라 이시진이 쓴 본초강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한다. 게와 감은 모두 찬 음식이다. 혹자가 게를 먹고 홍시를 먹었는데 밤이 되자 크게 토하고 토혈까지 했으며 인사불성이 되었다. 의관들은 급히 두시탕과 곽향정기산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사는 계속되었고 복통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게장과 감을 잘못 드셔서 아프시다더라. 그 게장을 누가 올렸대? 글쎄, 어떤 이는 세제궁에서 보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런 말이 돌고 있어. 경종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8월 22일 경종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신음만 했습니다. 8월 23일 경종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간간히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혼미해졌습니다. 8월 24일 경종은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인군이 급히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들도 모였습니다. 어의 이공윤이 말했습니다. 지금 인삼차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전하의 병세는 헌행한 것이 아니라 열이 있는 것입니다. 계지마 황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연인군과 우의정 이광자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요, 전하의 몸이 너무 차갑소. 인삼과 부자를 급히 써야 합니다. 이공윤이 반대했습니다. 신의 처방 약을 쓰면서 인삼도 쓰면 기를 능히 돌리지 못합니다. 인삼은 쓰시면 안 됩니다. 연인군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시오. 인삼을 급히 써야 하오. 결국 인삼차가 처방되었습니다. 경종에게 인삼차를 넣었습니다. 잠시 경종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콧등도 따뜻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차도가 있으십니다. 이 연인군도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공유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종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8월 25일 새벽 창경궁 환취정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하, 승하하셨습니다. 만 35세, 한국 나이로 37세, 재위 4년 2개월,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종이 승하하자마자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입니다. 하지만 곧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개장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개장을 세제궁에서 보냈다던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영조는 이 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누가 개장을 올렸는지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자신이 보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조는 해명했습니다. 과인이 개장을 보낸 것이 아니다. 수라간에서 올린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삼차 처방이었습니다. 어의 이공윤이 반대했는데도 영조가 강하게 주장해서 인삼차를 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경종이 사망했습니다. 소론과 남인은 이것을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들은 경종의 위패를 앞세웠습니다. 경종을 위해 복수하라. 영조는 평생 이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52년을 재위했지만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 나주 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치훈이라는 자가 과거 시험장에서 영조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국문장에 끌려와서도 당당했습니다. 신은 갑진년 그러니까 1724년부터 개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입니다. 영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개장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신치훈은 비웃었습니다. 신치훈은 극형을 당했고 그의 일가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종은 한 달 가까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감기 증상, 오한, 두통, 복통, 설사,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게장과 생감을 먹지 않았어도 죽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관들은 게장과 생감의 상극을 말하면서도 경종의 근본적인 병은 다른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경종이 장티푸스나 이지를 앓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게장은 관계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차가운 성질의 게장과 생감은 이미 약해진 경종의 소화기관에 치명타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게장을 올렸을까요?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한 것은 소론이었습니다. 영조가 게장을 보냈다면 소론이 실록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세간의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 소문은 영조의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영조는 정말 결백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게장을 보냈을까요? 만약 보냈다면 그것은 형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경종의 36년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4세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2년을 왕세자로 살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4년을 왕으로 살았지만 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항상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만 되풀이하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후사를 보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노로는 그를 위협했고 소로는 그를 이용했습니다. 어쩌면 경종에게 죽음은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6년간의 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영조는 52년을 재위하며 조선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하고 균역법을 시행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4년 만에 죽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약한 왕, 후사 없는 왕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강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경종의 무덤은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습니다. 의릉이라 부릅니다. 조용한 산 아래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지금까지 장희빈의 아들 경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짧지만 아프고 비극적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남자의 생애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